미국의 마피아 역사는 19세기 후반경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은 범죄를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하고 계획하면서 미국 사회와 법 집행 기관들과의 긴장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내 마피아와 관련된 주요 사건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 마피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및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서 일부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범죄 조직을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마피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피아는 처음에는 뉴욕시의 가난한 이탈리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점차 뉴욕시 전체로 그 세를 확장시켰고 결국에는 미국의 전국구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에서 검은손이라 불리어지는 갈취 방법을 미국 내 이탈리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해 오던 일부 범죄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때때로 마피아 조직원으로 오인받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소규모 갱단으로서 마피아처럼 조직적인 규모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검은손 갱단원들이 마피아 조직원으로 오해받았던 이유는 당시 미국 내의 이탈리아계 마피아가 행해오던 전형적인 범죄 방식을 그들 또한 그대로 모방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세페 에스포지토로 알려진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한 최초의 마피아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 다른 마피아 조직원 6명과 함께 그곳의 지주 11명과 시칠리아 지방 총리 및 부총리를 살해한 후 뉴욕시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후 1881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체포돼 이탈리아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0년대부터 1920년까지 뉴욕시에서 폴 켈리로 알려진 사람이 창설한 파이브 포인츠갱이라는 조직은 뉴욕시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리틀 이탈리아에서 매우 강력했던 범죄 조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켈리는 파이브 포인츠갱을 조직한 이후 자니 토리오, 알 카포네, 럭키 루치아노와 프랭키 예일과 같은 당시에는 거리의 불량배들이었던 이들을 발탁했고 이들은 이후 마피아의 범죄의 두목들로 성장하면서 같은 구역의 유대인 갱들과 자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욕시의 이스트 할렘에도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카모라라는 영향력 있는 마피아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뉴욕시 자치구인 브루클린에서 활동해 오던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워드 19번가에도 마피아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당시 이들이 상주했던 이곳은 피해 19번가라는 예명이 붙여지기도 했었습니다. 192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장악하게 되면서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의 공포정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 조직원들에 대한 범죄 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자 시칠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던 수많은 마피아 조직원들 역시 미국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극도로 열악하고 낙후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당시의 이탈리아 이주민들은 그들의 가난한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일부는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원으로 입단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1월 16일 미국 의회는 제18차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알코올 제조 및 운송 또는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알코올에 대한 금지령을 시작하게 되지만 이러한 미국의 알코올 금지령은 대중들의 알코올에 대한 열망과 수요를 이전보다 더욱 높이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일부 타락한 정치인들과 여러 지역의 부패한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술을 공급할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 했으며 급기야 금주령 시대의 살인율은 40% 이상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정헌법 18조가 시행된 첫 3개월 기간 동안 50만 달러 상당의 보세 위스키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죄 조직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미국 대도시에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운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알코올의 대부분은 캐나다와 카리브해로부터 수입된 후 알코올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장소인 미국 중서부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주령은 마피아 조직에게 술을 밀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들의 자금력을 불릴 수 있게 해주었고
이 기간 동안 주류 밀매로 자금력을 확보한 마피아 조직들은 더욱 조직화되고 강력해졌으며 알카포네와 같은 걸출한 마피아 두목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피아 조직들이 주류 밀매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강탈과 도박 및 매춘 등의 전통적인 범죄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주령은 결국 미국의 마피아 조직들이 세를 불릴 수 있도록 자금력을 허용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금주령이 계속되면서 마피아 조직들은 미국 내의 대도시를 장악하고 조직 체계를 하나씩 구비해 나감과 동시에 조직을 차츰차츰 완성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갱단들 역시 주류 밀매와 관계된 운송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피아 조직에게 보호세를 지불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갱단들이 선점하고 있는 주류 밀매 운반 차량들에는 거의 항상 중무장한 경비원들이 동원되곤 했습니다. 1920년대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원들은 주류 밀매에 대한 절대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아일랜드계 및 유대계 마피아 조직원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그들과의 유혈 폭력 사태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의 두목인 프랭키 예일은 아일랜드계 마피아 조직인 화이트핸드갱과 전쟁을 벌였으며 시카고에서는 알카포네와 그의 조직원들이 또 다른 아일랜드계 미국인 범죄 조직인 노스사이드갱의 조직원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알카포네의 노스사이드의 갱 단원들 살해 사건은 성 밸런타인 데이의 학살로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 말 뉴욕시에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범죄 조직 세력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조 마세리아가 이끄는 조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살바토레 마란자노가 이끄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1931년 마세리아는 마란자노에 의해 청부 살해되었습니다. 이후 마란자노는 뉴욕시에 있는 범죄 조직들을 5개로 나누면서 행동 강령을 확립하는 한편 가족이라는 체계하에 마피아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위계 질서와 함께 조직원들 간의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강령을 도입했습니다. 마란자노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아가면서 그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했고 급기야 모든 조직원들에게 그에 대한 경의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러한 요구에 조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가자 마란자노의 부하이자 리더격인 럭키 루치아노는 결국 그를 청부 살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마란자노를 살해한 루치아노는 원래는 마세리아의 부하였지만 마란자노와 야합해 마세리아를 살해한 후 마란자노 밑으로 들어갔지만 종국에는 마란자노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이전에 독재적인 마피아 통치 관행을 탈피하자는 방식으로 루치아노는 1931년 전국의 조직을 통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마피아 범조직위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해당 위원회는 패밀리 조직들 간의 문제를 중재하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면서 마피아 시대의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해당 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마피아 조직이 26개로 불어났으며 이들 조직들은 뉴욕시의 5개 패밀리 조직을 제외하고 각각 다른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 패밀리 조직은 다른 패밀리와 독립돼 있으며 철저하게 자신만의 고유 영역에서만 활동 영역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계통과만 협력했던 이전의 마피아 조직과는 달리 루치아노가 이끄는 방대한 마피아 조직은 수익원을 더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유태계 갱단 및 여러 다른 민족의 갱단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피아 조직원들은 조직 내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침묵의 규약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졌던 시칠리아 방식을 적용해 미국 내의 조직원들에게도 다른 건 몰라도 해당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어길 시에는 살해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피아의 전성기인 1930년부터 1980년대 기간 동안 미국의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원들의 각종 범죄 활동은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들 조직원들은 도박 및 마약 거래, 그리고 사채 이자를 통한 강제 몰수 및 살인, 그리고 기타 여러 종류의 모든 불법적인 일에 관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뉴욕시는 마피아 조직원들이 활동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뉴욕시에서는 5개의 주요 마피아 패밀리인 보나노, 콜롬보, 갬비노, 제노베제와 루케제 패밀리들이 이미 조직돼 그 세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뉴욕시에 있는 많은 피자 가게들은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원들의 정기적인 모임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범죄 장소로도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침묵의 규약이라는 무서운 규율을 적용하면서 조직원들을 다스리던 마피아 조직들은 그 세력이 확장되고 규모가 커진 만큼 배신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법당국은 마피아의 존재를 미미하게나마 파악하기 시작했지만 마피아 조직에 대한 정보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주령이 끝나고 미국에서의 술 판매가 합법화되자 주류 밀매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던 마피아 조직들은 수익이 크게 줄어들자 수익원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마약 거래 및 조합원 통제, 그리고 카지노와 연예계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사업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피아가 여러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이고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간파한 미국의 사법당국들은 급기야 마피아 조직들을 소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피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 미국의 사법당국들은 결국 마피아 조직들의 계보 및 그들과 관련된 비위 정보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마피아 조직들의 소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미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마피아 조직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들 조직을 약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기부패 조직에 관한 법률인 리코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의 제정과 함께 마피아 조직들은 말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마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많은 마피아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동시에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사법당국은 1970년 제정된 연방법인 리코법으로 인해 마피아 기소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과 1992년 사이 미 전국에서는 23명의 마피아 조직의 리더들이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81년과 1988년 사이에는 13명의 일반 조직원들과 43명의 두목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0년까지 1000명이 넘는 마피아 조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미 전국의 많은 마피아 조직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패밀리로 분류된 마피아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존 가티와 프랭크 로카시오는 기소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당국은 마피아 조직원이자 정보원인 세미 그라바노의 도움으로 1992년 존 가티와 프랭크 로카시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이들과 관련된 뉴스로 온 매스컴이 도배된 상태에서 특히 존 가티는 마피아의 대표적 영화인 대부의 흉내를 낸다는 말까지 당시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사법당국은 마피아 조직원들이 조직의 비밀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마피아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해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신분을 완전 변경해 세탁한 다음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마피아 조직원들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증언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수십 명의 마피아 두목들과 조직원들이 투옥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들은 1990년대 이후 그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내 마피아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활동 중인 조직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더욱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 영역으로 그 활동 반경을 변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의 마피아 역사는 매우 길고 복잡하며 그들의 활동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 미국 내 마피아 조직들과 미국 사법당국과의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에게 전해진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피아 조직들이 미국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마피아와 관련된 문화 및 숨겨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단골 소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세기 이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마피아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